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으로 덥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완전 여름, 진짜 덥습니다. 더위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6세의 여배우 한지선이 택시기사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택시기사분의 나이는 환갑이었습니다. 26살의 한지선이 왜 환갑의 기사를 폭행한 걸까요? 잠시 후에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 상경한 민노총의 일부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 이까지 부러졌다는데 그 뒷이야기가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됐습니다. 경찰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 지도부에서 민노총을 대할 때 일선의 경찰관들에게 인내하라 라고만 한다라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오늘 성토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 다녀오면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민노총에 폭행당한 경찰,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 경찰의 무기력한 모습,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해도 태연한 민노총의 모습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폭행, 불법 시위 혐의로 연행을 했던 민노총 10명을 모두 다 석방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맞겠느냐? 항상 인권이 화두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 진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폭행당한 경찰관의 인터뷰는 잠시 후 오늘의 합플에서 상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부처님 오신 날에서의 이 합장을 안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종교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조계종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황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신앙이 먼저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고 황 대표의 사퇴를 조계종이 요구한 겁니다. 한국당은 난감해졌습니다. 합장은 안 했지만 예를 표했다. 라고 한국당은 얘기했고, 그런데 이 조계종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입장을 냈습니다. 조계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와 기독교 간의 묘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우리가 노무현입니다. 당신의 꿈 우리가 이룰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제 날씨도 참 좋았고 이 봉화마을에 수많은 시민분들이 참석을 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습니다. 봉화마을 추산으로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곳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참 많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랑의 매는 없어집니다. 적어도 법률에서 그 개념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부모 체벌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부는 징계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징계할 수 있는 그 권리의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가벼운 훈육 체벌도 못하냐라는 반론도 지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체벌로 볼지도 법적인 문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리드멘트는 이렇습니다. 체벌이 법률상 학대일까 아니면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제 늦은 시각 이 강릉에 있는 과학단지의 수소탱크가 폭발을 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공장을 견학 중이던 방문객 등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테크노파크의 세라믹 부품 공장인데 400리터짜리 수소탱크 3기가
테스트 도중에 이렇게 꽝 하고 폭발을 했습니다. 6명도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은 소리가 너무 크고 소음과 진동까지 있어서 지진이 난 줄 알았다라고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 조폭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화처럼 납치하고 폭행하고 살해까지 벌였습니다. 국제 피의자파의 부두먹 조 씨를 경찰은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50대 부동산 업자가 실종 신고가 됐는데 실종 하루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피의자파의 부두먹 조모 씨를 특정한 상황 그리고 공범도 2명이 있는 것으로 현재 밝혀졌습니다. 잠시 후 범행 현장의 CCTV와 이 사건의 자세한 전말 취재수첩 Y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참 얼굴이 작은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홍익대학교 수학 교수님 출신의 국회의원, 우리 또 박용진 의원과 같은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의 교육위 소속의 박경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과 또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어떤 분들은 자꾸 캐리커처라고 하는데요. 김병민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3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종교 갈등. 황 대표가 거기서 이 합장만 했어도 이 종교 간의 갈등은 없었을 텐데 이게 종교 갈등까지 번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상세하게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자전거 소녀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자전거 소녀의 모습, 훌쩍 성장한 그 손녀딸, 소녀의 모습도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폭행 여배우,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3가지 키워드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종교계로 번진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합장 논란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먼저 조계종이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에 한 사찰을 찾아서 합장을 안 한 것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의 입장입니다. 매우 유감이다. 나만의 신앙이 우선이라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황 대표 사퇴하라 이거죠. 독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조계종에서 황 대표가 합장을 안 한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감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조계종의 유감 성명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먼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개인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고 강요, 표를 가지고 정당의 대표마저 좌지우지하려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개신교에서 이 조계종의 입장에 대해서 유감의 성명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교회연합에서는요, 특정 종교 의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런 편향적 비판에 문매를 맞는 게 과연 정상인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훈계한 것은 월권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황교안 대표가 그때 부드럽게 합장을 했더라면 지금 이 종교 간의 어떤 뭐랄까요, 서로를 향한 어떤 첨예한 갈등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일단 지금 조계종과 기독교계가 왜 이렇게 서로 입장을 낸 겁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 법요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합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합장은 하지 않고 하지만 저렇게 나름대로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면서 예를 다하는 모습을 취하긴 했습니다. 아마도 법요식에 참석해서 저렇게 합장하는 의식에 대해서 조금은 어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관부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기부처를 시키는 의식에서도 보통은 정치인들이 한 명 한 명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거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실질적인 생각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불교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불교적인 의식들을 거부한 것이 하나의 공당의 대표로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으나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오라라고 하는 논평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저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게도 대한민국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기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은데 항상 모든 숱한 논란들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자정하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사안과 정치인을 바탕으로 특정 종교 둘이 나름대로 맞붙게 되는 듯한 성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평 속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합장을 안 했다라는 논란과 그리고 조계종의 어떤 유감 성명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장 논란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황 대표가 잠시 숨을 고른 뒤에 합장이라 점점점 마침표. 나는 신학대학 졸업한 기독교인이고 합장이라는 건 불교 용어가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방법으로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어떤 방법대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합장을 안 하는 것뿐이지 존중한 것이다 라고 대응을 한 건데,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 박경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황 대표의 방금 이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합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조차 다소 불경스럽게 여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종교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고 종교적인 신념은 최대한 존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자연인으로서의 황교안과 공당의 대표로서의 황교안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다 그 장로인 대통령이시죠. 장로님이셨죠. 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도 서울을 봉헌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장하는 그런 예는 갖추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봉축 법요식에 가셨다면 최소한의 예는 갖췄어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 종교적인 신념이 그렇게 중요하셨다면은 아예 봉축 법요식 자체를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생 행보를 하고 계신데요. 민생 행보를 할 때는 그 만나는 분들과의 공감적인 이해가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찰에 갔으면, 그다음에 특히 석가탄신일이라면은 그 공감적 이해 출발점이 되는 최소한의 예는 분명히 갖추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당은 상당히 난감해하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내부의 여론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놓고 지금 조계종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또 이 어떤 불교의 대표적인 성명에 대해서 대놓고 한국당에서는 불만을 제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합장은 안 했어도 나름대로 예를 표한 것인데, 아니 그것 또한 좀 존중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조금은 좀 섭섭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김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좀 한국당 내부에서 상당히 좀 복잡한 심경인 것 같아요. 네,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는 불교 신앙인들이나 기독교 신앙인들도 다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불교는 불교대로, 네, 기독교는 네. 기독교대로. 네. 왜냐하면 특정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입장을 낸다고 해서 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정치가 이렇게 정말 진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저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라 아마 종교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사업이 안 되시는 분이나 경제가 힘든데 별로 정치에서 뾰족한 답이 없지만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는 다짐이나 이런 걸 종교기관에 방문을 해서 의지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까지 확전이 돼서 그게 참 안타깝다. 약간 뭔가 불교와 기독교가 네. 서로를 좀 대립하는 듯한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사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게 맞죠. 예. 그런 면에서 그 정치 초년병인 황교안 대표님의 그런 게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좀 섭섭한 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종교가 보여준다면 스스로가 정말 내 종교가 이렇게 귀한 만큼 남의 종교에서도 내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원천 차단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저는 정치적 갈등이 종교의 갈등으로 번지는 거는 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종교계에서 양쪽 종교계 어른들이 대범한 모습을 보이셔서 정치인들에게 더 따끔하고 큰 꾸짖음을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갈등으로 가면 오히려 그럴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황교안 대표 측의 입장은 합장은 안 했지만 예를 충분히 표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구와 축구, 배구에서만 비디오 판독이 존재한다라는 법칙은 없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비디오 판독으로 과연 황 대표가 예를 표했는지 안 했는지 화면 준비했는데 다 같이 비디오 판독 함께 보시죠. 자, 석가탄신일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에 황교안 대표가 얼굴이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비디오 판독을 함께 해보시죠. 두 손을 공손하게 모은 황교안 대표. 자, 다들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황 대표가 고개를 지금 숙이는 모습이, 저희 비디오 판독 카메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은하 소장님, 이미지 전문가시니까 어떻습니까? 황 대표의 어떤 그 해명, 변명, 입장은, 합장은 안 했지만 비록 예를 표했다. 네, 그 비디오 판독 프로그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기본적으로 사진만 봤을 때는 진짜 예의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를 살짝 표현은 한 것 같습니다. 살짝 예를 갖췄다. 살짝 예를 갖춰서 그래서 살짝 아쉬움이 있죠. 살짝 왜냐하면 아쉬움이 있다.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 또 예를 표하고 또한 존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인사법을 좀 따라줄 때 상대방이 조금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라는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아쉬운 그 약간의 목례였다. 조금만 더 앞으로 숙이는 목례가 되고 조금 여우같이 사진 찍힐 때 조금 목례가 됐었더라면 좀 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지적인 차원에서요. 저러한 사진들이 계속적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갈 수가 있어요. 소통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연성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동영상이 만약에 이렇게 좀 계속 보여진다면 조금 덜 오해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차원이고요. 어디를 가든 소심하고 애매한 것보다는 과하게 지금처럼 저렇게 숙여서 그곳에 맞는 인사법을 해주는 것이 오해를 없애는 소통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합장을 안 했다라는 논란 아마 이후인 것 같아요. 황 대표가 합장을 하긴 했는데 제가 또 저도 절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하지만 또 제가 동아일보 신문 기자 때 또 불교 담당 기자였어요. 출입 기자였어요. 제가 조계종 출입이 있어서 그때 당시 총무원장님과 같이 또 일본 출장도 가고 합장 넙죽넙죽 잘했는데 황 대표의 저 합장 자세가 FM 자세는 아니에요. 어색하죠. 딱 모아서 이게 딱 각도를 틀어줘야 되는데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지금 뭔가 합장을 하는 사진도 함께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약간 어색이 아니라 많이 어색하고요. 많이 어색이다. 그 예를 갖췄다고 하는데 이제 눈을 감으신 거, 그다음에 목례를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도 다르고 목례의 각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박자도 다른 분들하고 안 맞아요. 박자 딱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걸 예를 갖췄다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존중의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마음을 어떻게 읽죠? 확실히 교수님이라 이 디테일한 걸 짚어주셨는데 비교되는 게 손소 변호사님 아무래도 같은 장로님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어떠셨나?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정권 초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교 측에 좀 유화적인 그런 그 정책들도 펴고 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은옥 여사의 노력인데 김은옥 여사 역시 그 독실한 그런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명을 받았습니다. 어. 도선사 주지 스님에게 받았는데 심지어 연화심이라는 연화심. 아, 그런 이런 그런 법명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당연히 그 공식석상에서 합장하는 것은 당연했고 그랬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합장하는 모습인데 저게 FM 각도입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머릿속으로 이제 어디까지 꿈을 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아마 조금씩 좌표 수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권을 국민통합보다 분열을 일으킨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진 또는 영상의 모습이 오히려 또 다른 의도치 않은 그런 국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하나 덧붙이자면 진실 게임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진실 게임이. 네. 한기총의 회장이죠. 네. 유명한 그 목사님과 황교안 대표 사이에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한기총 회장 목사님은 황교안 대표에게 장관직 제의를 받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목사 또는 전도사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사실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확인이 좀 안 된 사실 진실 공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부탁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26살의 여배우가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의 나이는 환갑이었습니다. 지상파의 드라마에서 출연하고 있는 한지선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배우 한지선이 왜 환갑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강남의 한 도로에요. 신호에 멈춰선 택시 조수석에 술 취한 20대 여성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60대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그 보온병은 사실은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저걸로 맞으면 아프거든요. 이유는 원하는 곳으로 왜 안 가냐라고 이 20대 여성이 환갑의 택시기사의 머리를 보온병으로 때리면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도 밀치고 팔로 핥히는 등 같이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연행을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배우 한지선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지선이 연행하고 있는 경찰까지 함께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물고 다리를 차는 등의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한지선에 대해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 이모 씨, 환갑의 택시기사 얻어맞은 기사를 저희들이 어렵사리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택시기사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돼요. 반말 정도가 아니죠. 쌍소리로만 하고 그랬죠. 아예 연락도 안 왔죠.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자식들보다도 어린 나이 아가씨한테 그렇게. 아니, 김배윤 박사님, 사실 네. 뭐 한지선 씨가 그렇게 유명한 탤런트는 아니지만 어떤 신인급의 여배우에서 지금 뭐 매일 드라마, 지상파 드라마도 출연하는 등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인데 네. 아니, 환갑의 아버지 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기사분에게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린 겁니까? 저 택시기사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랐죠. 그러니까 본인이 태우고 갔던 승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호 대기 중인 상황이었고 승객을 태우고 있는데 다짜고짜 조수석에 타서 저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지금 만취해서 저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놀라운 것은 사실 저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문득 저 사건을 보면서 FT 아일랜드 최종원 씨인가요? 예. 얼마 전에 음주운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주운전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막 힘을 썼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사실 저 부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채널A 저는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기자가 아주 발빠른 기자 정신을 발휘했다 생각이 되는데 저 상황 속에서 아무리 술에 취한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보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약물에 관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지선 씨 입장에서는 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소수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놀랍고 당혹스러운 것은 저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던 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늦게나마 이제라도 저런 얘기들이 세상에 회자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나마 일말의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손소 변호사님, 일단은
현행법을 상당히 많이 좀 위반을 한 건데 네. 어떤 혐의인가요? 우선 폭행이 있었죠. 폭행, 때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온병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보온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이 돼요. 네. 따라서 보온병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이거든요. 예전에 정치권에서 그 연평도 포격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할 만큼 그게 진짜 맞으면 아프고 단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보온병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인데 이번에 기소하고 판결에서는 특수폭행은 빠진 것 같아요. 일반 폭행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행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이런 일인데 경찰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고 물었어요? 네. 또 다리를 걷어차고 이런 게 이제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이러한 범죄들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특수폭행 부분이 인정됐다면 형량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했고요. 예.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예전에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었어요. 예. 근데 법이 바뀌면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제 집행을 3년간 유예한 거잖아요. 3년 동안 다른 일이 없으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당한 거는 아직까지도 해당 피해 택시기사가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한지선은 사과 없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죠. 함께 보시죠. 자숙도 사과도 없이 활동을 계속해왔다. 사건은 한 달 만에 쇼핑몰 모델 활동을 했고 지난 6일부터는 SBS의 드라마를 출연하고 있다는 건데 폭행당한 환갑이 택시기사 사과 한마디 못 받았던 걸로 저희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한지선 소속자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냈는데요.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 연락처를 몰라서 한지선이 사과를 못했다라는 게 허나소님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은 이 기사를 취재한 취재 기자가 저희 후배 기자인데 권솔 기자라고 택시기사 쉽게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만나고 입장까지 좀 인터뷰를 한 상황이잖아요. 연락처를 몰라서 지금까지 사과 못했다. 연예인들의 거짓말을 정말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조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짓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연락처를 모르면 본인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라도 죄송함을 전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용기가 없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평상시에 이 한지선 씨라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의 생각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자에게 대하는 태도와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분과 놈이 있다면 놈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한지선 씨는 경찰마저도 약자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접점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면 요즘에 이렇게 예쁘게 팻말에 무언가 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딸은, 이 아들은 집에서도 예쁘게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딸이자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써져 있잖아요. 예. 저희 택시 운전을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집에서 존경받고 진짜로 저희가 정말 존중해줘야 되는 우리 아버님이자 어머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온병으로 때릴 수 있고 술 마셨으니까 괜찮다? 그런 거 정말 요즘에 용납도 되지 않는 거고요. 평상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가고 누군가 자신에게 옆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은 부모님이자 또 내 동생일수있고 친구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무언가의 위치에 따라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연락처를 몰라서 뭐 사과도 못했고 합의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실무적인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무 절차. 실제로 그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말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합의 좀 시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찰에서 말하면은요. 경찰이 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해자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연락처를 전달해 줄까요, 말까요 물어보거든요. 예. 거기에서 저는 싫습니다. 저는 만나기도 싫고요. 연락도 하기 싫고 합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때에서 이제 안 알려줍니다, 경찰이. 그럼 절차가 끝나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 여기에서 만약에 그 피해자가 전화번호 주세요. 통화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연락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한지선 소속사 측에서 과연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을 못한 이유가 아예 시도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역시 변호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한지선 씨가 출연하고 있는 이 드라마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하차하라. 연예계에서 영구 제명시켜야 한다. 반성한다는 사람이 자숙 없이 계속 활동을 하느냐. 활동 중단하고 드라마 하차해라. 작년 9월 사건인데 왜 드라마에 버젓이 나오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온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면 살인미수 아니냐라는 의견과 드라마 제목을 좀 패러디한 분이 있습니다. 초면에 폭행합니다. 이게 드라마 제목이 초면에 뭐 그건가 보죠? 잘 안 봐서 모릅니다만 초면에 한 대 맞자로 제목을 바꿔라라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뭐 연예인이 어른한테 폭행했네 이런 거를 넘어서서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예. 저는 대표적인 주폭 행위예요. 주폭이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폭은 이제 소위 아저씨들이 술 먹고 길거리에서 행패 부리는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달리는 차 위에서도 저런 식의 주폭 행위를 하면 그거는 다른 큰 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종류의 주폭 행위예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묻지마 폭행입니다. 묻지마 폭행이다. 왜냐하면 특별히 타고 있었던 승객이 아니라 중간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 마음을 다친 택시 기사님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생계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아니 얼굴 예쁘장하고 알려진 젊은 아가씨도 이런 식으로 소위 주폭 묻지마 폭행을 하는데 세상에 손님이 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금 내려앉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분에게도 상당히 위해가 되고 또 타는 손님하고도 또 믿지 못하고 한 차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과가 단순하게 이 사과에 대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트라우마를 없애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있는 거에 대해서 손수 변호사가 좀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집행유예가 법적으로는 그동안에 특별히 법적으로 유사한 그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지만 공인에게 주는 집행유예의 의미는 자숙하고 반성하라라는 그런 의미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타깝고 또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혹은 30대 이 젊은 분들이 나이가 많은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이른바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30대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집어던져서 결국 택시기사가 사망했던 사건, 불과 몇 달 전 있었던 사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 묘하게 닮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뭘 가요, 앞으로 가. 가라고. 아니, 욕 그러지 말고요. 가. 밖에 하면 좋게 얘기하는 거야. 가. 응? 아니 왜 욕을 해? 왜 자꾸 툴툴거려? 가라면 가지. 어? 천천히 가건. 택시 기사니까 넌 택시 기사만. 아 택시 기사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했는데 최근에 이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불구속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박 의원님, 아니 박 교수님, 지금 26세 한지선 그리고 30대 이 남성 요즘 왜 그런 겁니까 진짜? 글쎄요. 이렇게 정말 동영상을 보니까 더 리얼하게 와닿는데요. 예. 이런 폐륜적인 범행들이 그 20대, 30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정말 개탄스럽고요. 또 한지선이라는 그 연예인 처음 봤는데 정말 지고지순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었는지 싶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신 동전 택시기사 사건도 그렇고
참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좀 인성 교육이 좀 더 이루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 뭐 너무 당연하지만요. 요즘에 창의 융합형 인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인성 교육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 새삼 해보고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취업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 교육이 안 돼 있는 것도 학교에서 좀 인성 교육까지 되게 하는 그런 법이다. 제가 진짜 너무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드는 생각이 한지선 씨 측이랑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한지선 씨 소소차 해명이 이렇습니다.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다.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 나는 법에 주어진 대로 벌금에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내 책임 다 했으니까 나는 그거 다 하고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추가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음주운전 법적 책임만 끝내면 끝이에요. 그동안 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사실상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다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겠습니까? 이 동전을 던진 남성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실질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은 그렇게 엄청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서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의원님이 얘기했던 교육에 관한 문제부터 생각할 지점이 너무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해드렸던 한지선의 다짜고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식이 어제 봉화마을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어제 봉화마을을 찾아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손녀딸, 저도 그 선명히 기억을 합니다. 자전거 뒤에 이렇게 조그마하고 귀여웠던 그 손녀딸이 어제 훌쩍 자란 숙녀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모습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 추도식 현장에서 나왔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런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이지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상위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도 한번 들어보셨는데, 박경미 의원님 어제 어땠습니까? 그 봉화마을에 시민분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일요일에 좀 일찍 다녀왔는데요. 그러셨군요. 제가 지금 서초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지역 당원들과 이렇게 버스 대절해서 다녀왔고요. 그랬군요. 네, 권양숙 여사님하고 그 노건호 아드님 같이 예방을 해서 1시간여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 생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 또 주시면서 저 길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 추모식 현장에 부시 전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을, 초상을 그려서 방문을 해서 깜짝 선물까지 증정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의 팔짱을 낀 여성의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숙녀의 모습으로 부시 전 대통령이 팔짱 낄래? 라고 하니까 쓱 보더니 좋아요 하고 웃으면서 이 팔짱을 끼고 아주 좀 해맑은 표정으로 또 명랑하게 부시 전 대통령을 에스코트했던 이 소녀, 아니 이 숙녀라고 얘기했네요. 이 숙녀 과연 누굴까요? 허은하 소장님. 네. 누굽니까? 그 15세의 손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손녀인데요. 예전에 자전거를 탈 때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전거를 모시고 뒤에 예쁘게 웃고 있던 그 꼬마아이가 저렇게 예쁘게 컸습니다. 너무 밝고 당당해 보여서 보기 좋더라고요. 노서은 양이죠? 네, 노서은 양이고요. 그리고 모습 자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린 부시 전 대통령의 좀 모습도 조금 저는 이미지 전략가로서 좀 보이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네. 감성 터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화법 같은 게 상당히 비슷한데 기존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여줬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버지의 관을 이렇게 툭툭 치고 갔던 그 모습을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되게 감성적이면서도 그것을 또 유머러스하게 또 이렇게 표현해낼 줄 아는 그러한 부시 전 대통령. 그래서 지금 팔을 딱 내밀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 내가 할아버지야. 내가 오늘은 할아버지 대신해 줄게.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센스를 부시 전 그렇죠. 대통령이 예, 그런 또 손녀딸에게 인간적인 발휘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러한 사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칫 좀 긴장도 되고 좀 딱딱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부시 전 대통령이 딱 팔짱을 내밀면서 야 오늘은 내가 할아버지야. 그렇죠. 라고 해서 또 예. 노서은 양이 또 표정도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저러한 유머러스. 이지 않을까, 유머러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시각적인 스타일도 사실은 부시는 기본적으로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스타일의 연출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좀 꾸미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서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노서은 양 또한 좀 편안하게 옆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챙겨주듯이 옆에 있는 모습 상당히 좋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도 아이를 키우지만 저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녀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죠. 네,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 느끼는 면이 있죠. 살아생전에 워낙에 노무현 대통령이 예뻐했고 귀여워했고 그러한 사진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너무나 예쁜 모습이고 또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그 부시 모습 보니까 조금 위안이 되는 듯한 사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서은 양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기억되실 것 같아요. 바로 이 모습이요. 네. 귀여워. 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옆에서 사실은 굉장히 해맑고 사실은 애띤 얼굴로 저 때가 5살, 6살 때였잖아요. 이렇게 사진들이 있었고 특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뒷좌석에 이 손녀딸을 싣고 봉하마을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손을 흔들었던 그런 어떤 장난스러운 모습들도 사실은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이 장면으로 회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랬던 저 꼬꼬마, 이 꼬마가 어엿하게 이제 10대의 숙녀로 성장을 해서 어제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손녀딸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냈던 생전의 영상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손이 차고서 어떡하지? 됐지? 그럼 언제 가자면 전체인 놀러 왔나요? 그거 물고 자식을 할 수가 없잖아. 생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보면 뭐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집권하고 있었던 때보다 오히려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훨씬 더 편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손녀딸에 대한 애정을 2004년도에 딸 이름도 직접 지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손녀딸 이름도? 원래는 노서은 양이 아니라 노다지가 될 뻔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꼭 나는 노다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찾아요. 며느리가 계속 반대하니까 그러면 노생금은 어떻겠니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며느리가 반대했고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 손녀딸이 많이 싫어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장례식이 있던 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조차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벌써 세월이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고요. 얼마 전, 꽤 오래전 추도식에서는 아버지인 노건호 씨가 머리를 또 빡빡 밀고 나와서 전국에 있는 탈모 환자들에게 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했는데 머리가 다 자란 것처럼 세월이 그만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더 새로운 노무현을 만들자라고 10주년의 구호를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이 와서 추모하고 있는 과정처럼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같이 좀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노 전 대통령이 생전했던 얘기들 다 같이 좀 기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로고도 바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해서 지금 로고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뒤에 탔던 조그마한 어떤 노서운 양의 로고였다면 이제는 장성한 노서운 양이 뒤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우고 가는 모습으로 로고가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 없죠. 부시 전 대통령의 추도사의 그 한 대목도 직접 들어보시죠. I presented them with a portrait I recently painted of President No.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and sympathetic man, strong leader who was not afraid to speak his mind, eve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금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초상화도 직접 화가로도 변신해서 그려왔는데, 김 장관님, 사실은 뭐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매우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동맹국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과 의무감을 함께 나눠 가졌던 지도자로서의 함께 어떤 고민을 했던 그런 인지의식. 거죠. 네,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사실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지켜나가고 특히 그때 이라크 문제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역시 지도자들의 그런 끈끈한 정이 보여지고 이게 단순하게 두 사람의 개인 관계를 넘어서서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공고함으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정말 통합이 되고 그 국위 우선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새겼으면 하는 부분을 부시 대통령 이 추도사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화법이 솔직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의견 차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똑같이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나 공동의 가치에 우선하는 차이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한미 FTA.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게 망국의 길이라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지지계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도 했고 제주 해군기지도 했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원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방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19년 동안이나 못하고 있던 방패장 부지 결정을 노무현 대통령 때 했었어요. 역시 지지계층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계층들은 반대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낸 게 단순하게 나를 지지했던 사람만 바라본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또 국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 주는 큰 메시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봉하마을에서 있었던 10주기 모습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러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수사반장에 그동안 최불암 선생님이 계셨다면 저희 돌직구쇼 수사반장에는 백기종 반장이 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소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살해된 50대 사업가 실종 신고가 됐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이 사업가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일을 꾸민 사람이 바로 국제 피의제 입하의 부두목인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양주시청 인근 주차장으로 차량 한 대가 지금 들어오죠. 뭔가 수상한 차. 이어서 남성 2명이 차에서 차례대로 내린 뒤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선명하게 CCTV에 찍혔습니다. 이 차와 이 남성 2명은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저 차에서 무엇을 꾸미고 이렇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까요? 그리고 하루 뒤에 저 차량 안에서 50대 부동산업자, 재력가인 박모 씨가 이 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경찰의 폴리스 라인까지 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유리창을 부순 모습도 선명하게 차량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50대 부동산 사업가는 왜 목숨을 잃은 채 저곳에 누워 있었던 걸까요? 이 복잡한 사건, 그리고 끔찍한 사건의 상세한 전말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1일 밤 10시 30분이에요. 양주시청 한 주차장에 50대 부동산업자 박모 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폭행으로 추정되는 온몸에 피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은 묶여 있었다는 점.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쯤 인근 모텔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후에 의식을 잃은 두 명의 남성이 발견됩니다. 김 씨와 홍 씨, 공범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유서 형식의 메모도 발견이 됐는데 그 메모장에는 시신이 유기된 장소도 적혀 있었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박 씨가 반말을 해서 다툼이 생겨서 폭행을 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는 다소 어색한 범행 동기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단박에 이 메모가 석연치 않다라는 사실을 낌새를 눈치챕니다. 주범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지난 19일 오전입니다. 사망 이틀 전이에요. 이 사망한 박 씨가 조폭의 부두목인 조 씨를 만나러 간다라고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음날 20일 오전 7시쯤 성수대교 인근에서 해인에 의해서 이 박모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되고요. 같은 날 오전 11시 박 씨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경찰에 하게 됩니다. 국제 PJ파 부두목 조 씨와 박 씨는 알고 봤더니 투자 문제로 자주 만났던 사이라는 거예요. 19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점심 식사 뒤 오후 3시쯤 이들은 노래방으로 이동한 사실을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조 씨 지인이 운영하는 당시 영업시간이 아니었고 CCTV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상한 노래방에 박 씨와 부두목 조 씨는 왜 들어갔을까? 그런데 당시 김 씨, 홍 씨도 부두목 조 씨 동생도 함께 자리했던 사실을 경찰은 확인합니다. 다음날 20일 밤 1시쯤 부두목 조 씨와 조 씨가 공범들과 노래방에 나온 뒤 동생이 가져온 차량을 타고 논현동에 도착을 한 뒤에 함께 차량에서 내린 뒤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백희종 반장님, 뭔가 사실 좀 복잡하게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사건 취재를 자세히 해오셨잖아요. 네. 뭡니까 정체는? 이 사건은 국제 PJ파 부두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제 PJ파 같은 경우에는 강주지방청하고 경찰청에서 관리 대상 조폭으로 돼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세력인데 지금 사실상 보면 국제 PJ파가 각자 도생, 사실은 그 각계전투 이런 형태로 와야 된 상태입니다. 아, 와야 된 상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비들, 소위 말하면 올드보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범행을 또다시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아마 이 지금 우리 수차바이 코너를 전국에서 많은 조폭 관련한 기관, 뭐 경찰뿐만이 아니라 조폭에 관련돼 있던 분들도 좀 상당히 볼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을 보면 양쪽의 주장이 좀 첨예하게 달라요. 소위 말하면 피해자 쪽에서는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측면이고 또 이 조 모 씨 행동대장 부두목 쪽에서는 거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돌려주지 않아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21일 날 오후 10시 반에 시신이 차량 안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두목하고 교도소 동기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경찰에서 현재 지금 강력히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 누구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동대장이 아닌 부두목 조 모 씨하고 수영생활 할 때 이 범행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 수면제를 복용하고 수면 상태에서 발견된 이 두 사람이 교도소 동기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건데 이 범행을 한 사람이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긴다는 게 말이 돼요? 예. 그리고 대화 중에 반말해서 발길로 차니까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는 본인들이 모두 뒤집어 쓰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경찰의 수사를
참 비하하는 겁니다. 저도 조폭 반장도 했고 많은 세월 수사를 해봤지만 이게 과연 먹혀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고요. 이런 맥락은 아마 금전 관계가 연루가 돼 있다라는 측면이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관리대상 조폭의 이 부두목격이 소위 말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시나리오를 짠 것 같은 이런 형태의 범행. 지금 동생이 BMW 차량 몰고 시신을 싣고 서울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부두목 조 모 씨가 연루된 정황은 굉장히 짙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손수 변호사님, 공범 2명 남성이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그 유서에는 자기들이 우발적으로 벌인 범죄다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경찰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 숨진 박 모 씨와 부두목 조 씨가 함께 CCTV도 없는 노래방에 들어간 것까지 확인이 됐고 갈등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경찰은 이 조 씨가 납치 후 살해를 한 것으로 꾸민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유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용 자체, 유서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공범들의 유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렀다는 그 노래방. 그 장소가 혹시 노래를 부르러 간 게 아니라 그 공간이 필요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시간을 봐야 되는데요. 오후 3시라면 사실 뭐 중학생이나 기타 그 학교를 끝나고 오는 그 학생들 외에는 사실 그 성인들이 주로 가지 않는 시간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기. 이런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한 본인이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이제 하수인을 통해서 이런 범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유사한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이 부두목이. 따라서 경찰도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폭행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두목이 이제 지시했고 지휘했고 그 하수인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그런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국제 PJ파가 어떤 조직인지도 저희가 한번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와도 연관이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87년 광주에서 결성된 호남 최대 폭력 조직이었고 홍준표 전 대표 모래시계 검사잖아요. 92년 광주지검에 재직했을 때 국제 PJ파의 두목을 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 주목을 받아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국제 PJ파였습니다. 이 PJ파 부두목 조 씨가 13년 전에도 한박이 수법으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90년 당시 30대 초반 나이로 부두목 자리를 차지했는데 2006년 11월에 광주 K호텔 사우나에서 지역 건설사 대표 A씨를 전기 충격기로 제압한 후에 납치해서 5시간 동안 차에 태워서 끌고 다니며 폭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도 고깃집 사장 납치 사건인데요. 범서방파 출신 B씨를 납치 사주해서 감금 폭행했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백 반장님이 네. 조폭 반장이셨으니까 이 두 사건도 좀 잘 아시죠? 네,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모니터상에 나오는 홍준표 그 전 대표의 사건, 여모 씨 사건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여모 씨도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2006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강주의 L건설이라고 굉장히 그 지역에서 큰 건설회사 이 호텔 사우나에서 사실은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량에 끌고 다니면서 어떤 협박 감금을 해가지고 이 사건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던 사건이고 경찰을 또 긴장하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는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굉장히 큰 식당입니다. 네. 유명한 범사방파 행동대장격인 그 N모 씨를 사실은 납치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상에서 어떤 범죄를 사주를 하다가 결국은 N모 씨가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경찰에 알려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위 라이벌 간에 굉장히 큰 일촉즉발의 이 그 조폭 전쟁이 일어날 뻔도 한 이런 사건이 있어요. PJ파와 범서방파. 예, 제가 그때 또 강남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전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조폭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조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폭들이 또 전화가 와요. 이거 끝나고 나면 형님 와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 부산 칠성파 쪽이라든가 뭐 강주 쪽이라든가 전국의 조폭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말 좀 좋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부산에서도 오고 또 목포에서도
웜에 형님 어째 그렇게 말해본다요. 좀 좋게 얘기해 주소. 이러는데 예. 사실 저는 이 조폭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폭 범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폭 제가 앞에 얘기했다는 각자 도생 각계전투라고 하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정신 차려라. 정말 맞아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가족 생각하세요. 그리고 범죄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벌어서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예, 제가 이 방송 한 2, 30분 하면서 받는 돈 정말 이 큰 돈은 아니지만 예. 정말로 보람 있게 쓰거든요. 보람 있게 씁니다. 예. 정말 일한 만큼 받은 돈 쓰면은 정말 즐겁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조폭들 제발 저한테 전화하는 건 좋은데 협박하다가 큰일 납니다. 조폭보다 더 큰 조직이 바로 제 후배들 조직이 조폭. 경찰이다. 조직이 대한민국 있습니다. 경찰이다. 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백희정 반장님에게 검거됐던 수많은 또 조폭분들이 이 말씀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맨날 새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70년 전통의 명지대학교가 빚을 못 갚아서 파산, 폐교 위기에 처했는데 그 빚이 4억 원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아니, 명지대학교는 사실은 명지초등학교, 명지전문대, 명지대 학교법인, 엄청 큰 학교법인이잖아요. 명지학원. 70년 전통의 명지학원이 폐교 위기. 5개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법원.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였어요. 2004년 명지학원이 용인 명지대 캠퍼스 내에 있는 어떤 실버타운에 골프장을 지어서 평생 골프장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일종의 어떤 그런 분양 광고를 한 거죠. 이 광고를 보고 믿고 336가구가 당시 분양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명지학원 측이 약속과 다르게 골프장을 안 지어줬다는 거예요. 2009년에 33명의 분양 피해자들이 명지학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까지 합니다. 총 192억 원을 이들에게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당시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분양 피해자 대표인 김 씨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본인이 파산 신청한 게 아니라 명지학원에 파산을 신청한 거죠. 명지학원이 10년째 4억 3천만 원을 안 갚았다라고 명지학원의 파산을 신청합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요. 장관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서 현금화가 어렵다.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 한다라고 현재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손소 변호사님. 네. 그렇게 큰 학교 법인이 4억 때문에 파산 신청을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파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이제 더 이상 빚 못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하고 면책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외적인 경우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누구나 이름을 다 아는 학교법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건물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 역사가 깊은 그런 학원이고 학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재단이 좀 방만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당시에 수백억 원을 횡령해서 또 장기간 또 수용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이사장이. 이런 것을 겪으면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가 됐는데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금액은 전체적인 그런 학교의 규모를 볼 때 아주 뭐 정말 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건물만 몇 채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저렇게까지 간 이유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분양 사기의 피해자가 승소해서 돈을 받을 권리는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예. 그런데 법상 이 학교법인 소유의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승소 판결은 받았지만 채무자, 학교법인 측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강제로 받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0년 동안 돈을 받지 못했고 갈등이 커져온 건데 학교 재단의 그 재단 측의 방만한 운영과 여러 가지 그런 비리, 의혹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채권자와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갈등이 컸다. 결국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채권자 측을 비난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생 측에게 이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학교 법인이 이 문제를 이미 한참 전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일단 법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또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됐던 사건은 바로 이제 부동산 사기 분양 사건인데 백희종 반장님 자세하게 좀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네. 골프장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왜 안 지어준 거예요 그때 당시? 사실 이제 그 용인에 있는 명지대죠. 2004년도에 이 단지 내에 분양을 하면서 골프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골프장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2억 원의 그 손배소가 된 겁니다.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4억 3천만 원의 이 채권자가 사실은 그 해생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해버린 건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명지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비록 330억 이상의 채권, 그러니까 빚이 지금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라고 하지만 이건 공시지가 문제고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자산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만약에 파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으나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지금 3만 명, 2만 6천 명의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은 편입이 가능합니다만 3천 명에 가까운 교직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아마 교육부라든가 국가에서 이거 파산이 되도록 방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명지라고 하는 부분 우리 손소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현직과 전 어떤 그 동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 파산이 되는 명지 재단이 파산이 되는 일은 없을 걸로 예측을 하긴 합니다. 학원 재단의 어떤 책임감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공개합니다. 네, 민노총의 폭력 시위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승리 씨. 세 번째는 좀 꼬마의 얼굴인데 묘하게 좀 김성령 씨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쓰러져 있는 수달.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이 경찰의 멱살을 잡고 치아를 깨도 반나절 만에 석방이 되면서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민노총의 무차별 폭행 그리고 경찰의 대응. 민노총 수십 명에 둘러싸여 5분여 넘게 집단 폭행을 당했던 경찰관의 단독 인터뷰가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목으로 맞아 생긴 상처가 얼굴에 선명한 이 경찰관이 하소연하듯 건넨 첫말은 참 허망합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 누가 경찰이 되겠다고 하면 말려라.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관의 처지와 현실은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인내 진압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맞겠느냐. 항상 인권이 화두인 만큼 우린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벌받을 바엔 그냥 맞는 게 낫다며 반대로 시위대가 맞았다면 경찰청장과 장관까지 날아갈 것이다 라고 경찰관은 토로를 했는데요. 지난 21일 무차별 폭행에도 10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반나절 만에 석방됐던 날 이들에게 두들겨 맞았던 이 경찰관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서 돌아와 보니 내 상태가 너덜너덜 걸레가 돼 있더라. 무법천지 민노총의 세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의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장관님, 아니 이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이 좀 제 친한 동생들도 현직 경찰관인데 시위 나갈 때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얻어맞고 돌아오고 불법 폭력 시위를 해도 경찰들이 진압을 못하는 도대체 무슨 눈치 보느라 경찰들이 이렇게 진압을 못하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내 진압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봤더니 호랑이 연고 바르는 게 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림동 그 사건 때 경찰권의 이 공권력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공권력의 무기력함은 결국은 이런 행위, 민노총에 대응하는 행위랑 일반인들에게 대응하는 행위가 다른 데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이 치아까지 부러졌다고 합니다. 손목 골절 있고 인대 손상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반나절도 안 돼서 풀어줬어요. 지난번에도 5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그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 경찰에서 바로 훈방받고 풀려나신 분들이 경찰서 앞에서 승리의 V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경찰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나서도 역시 훈방 조치되는 게 반복이 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달 뒤, 또 한 달 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도 알고 민노총도 알고 경찰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법의 균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이 없기 때문인데 결국 그 대림동 사건 참 우리가 붕괴했었습니다. 근데 그 뺨을 때렸잖아요. 직무집행방해하고 그 업무방해죄로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뺨 때리면 구속을 했어요. 근데 이 부러뜨리면 훈방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 앞뒤가 상당히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일을 부러뜨린 날은 뭐냐면 대림동 사건 때문에 공권력이 무기력하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자체 개선 방안을 발표까지 한 날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가 말로 타일렀다가 경찰봉 쓰고 가스총 쓰고 그다음에 테이저건 쓰고 실탄까지 발사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날 치아 부러뜨렸는데 그냥 훈방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게 과거에도 잘못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못될 거라는 거를 경찰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인정해주되 폭력과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그 저지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엄정하게 처단하는 모습을 경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님, 왜 이런 경찰이 아니었거든요? 경찰이 왜 이렇게 눈치 보는 거죠, 요즘? 무슨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들 같은 경찰들이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크고요. 그리고 일단 그 민노총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엄단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의견을 당연히 같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12명 중에서 10명을 석방한 것에 대해서 맹물경찰이다, 또 뭐 봐주기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그 혐의를 시인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그냥 지금 그러니까 다 체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석방을 해준 거지 여기에 면죄부를 준 거는 아니고 그 했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감정이 앞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사법적인 그런 어떤 수사와 관련된 그런 절차들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민노총이건 한노총이건 또 보수적인 단체이건 그런 원칙들은 지켜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10명을 그냥 석방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병윤 박사님 이쯤 되면은 사실은 민노총 지난 대선에서 현 여권의 주요 지지 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여권의 큰 어른께서 민노총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좀 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노총이 경찰도 안 무섭고 검찰도 내 아래에 있고 국회의원들도 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경찰관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폭력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 정부는 계속해서 촛불을 계승한 촛불로 인해 탄생한 정부를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촛불이 있기 전에 집회를 보게 되면 이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가 가장 핵심적인 근본 시작이 됐던 거 부인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이 현 정부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대주주로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불법이 있게 됐을 경우 보다 강력하게 법 위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현 정부가 엄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쯤 됐으면 민감리 경찰청장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서서 분명한 메시지를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적이 대장이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끌고 와서 5분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한마디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수적인 유튜버 한 명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계란 들고서는 위협하는 듯한 영상을 찍어서 결과적으로 구속이 한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누군가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의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던 민주노총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석방하면서 정리해 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공권력을 지키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국회에서 지금 아직 국회 정상화가 안 돼 있는데 국회 정상화가 되고 나면 어떤 정당이든지 반드시 법안 하나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서 심각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좀 대한민국이 만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하풀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씨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연예인이나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며 뒤늦게 인정했던 승리. 그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아주 황당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승리와 동업자 유 씨의 추가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건데 앞서 승리의 집을 찾았던 성매매 여성은 마담이 알려준 주소를 가보니 승리와 유인석이 있었고 한 명씩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승리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부른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 유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다음날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소개할 성매매 여성들이 어떤지 먼저 알아보려고 불렀다는 것. 경찰은 승리가 2015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 당시에도 성매매를 했다며 유 씨가 승리에게 수차례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와 유 씨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니, 손소 변호사님. 네. 지금 승리 측 그리고 동업자 유 씨 측의 해명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인정했는데 한 이유가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봤다. 이게 무슨 해명이에요? 결국 이 성매매 관련해서 최초에는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매매 알선 행위도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혹 제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여부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찰이 일단 증거 수집에 1차적으로 실패를 해서 구속영장은 기각됐거든요. 기각됐고. 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의혹을 확인해주는 부분들의 단서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이러한 그 자료들을 더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경찰이 집중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엔 세 번째 하풀 주인공입니다. 아이 귀여워. 올망졸망 귀여운 아기 얼굴. 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아기 얼굴로 변경한 연예인들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아기 얼굴 변경 놀이. 송은이 바로 나오네, 송은이. 목소리도 짚었어요. 배우 김성년 씨도 자고 일어났더니 어려졌다며 아기 얼굴로 변경한 사진을 공개해서 이목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이분은 누굴까요? 백종원 씨 안녕하세요. 앳된 얼굴에서도 백종원이 나와요. 표정이 지워지지 않아서 보는 이들을 폭소했습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한층 어려진 세계 정상들의 얼굴도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귀여웠군요. 이렇게 어린 변경으로 얼굴을 변경하니까. 또 북한의 김정은도 어린 얼굴로 변경이 된 사진 공개가 됐습니다. 푸틴은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또 아베 총리의 이 변경된 어린 얼굴도 의외의 깜찍함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이게 네. 요즘 그렇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유행이래요. 정말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어려지기. 근데 정말 그 어려지는 것이 정말 내 어렸을 때 모습을 다시 되돌려 놓는 저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저 앱 개발자는 지금 돈 방석에 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기법에서 가장 핫한 게 뭐냐면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찍어서 무언가를 계속 올려놓는 것들을 하면서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저렇게 스스로도 하고 있고 누군가가 올려주고 있는데요. 예. 게임 업계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무언가 하게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돼요. 그렇군요. 예, 앱도 무언가 개발을 해서 그게 성공하는 게 10% 내외입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저분은요. 고객의 마음을 확실히 읽은 것 같아요. 누구나 어려지고 싶다. 어려질 수 있다. 그 욕망을 딱 건드려줬고요. 현상이다. 또한 요즘엔 사진 찍고 나서 이거 나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정 안 해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어린 모습으로 갔던 그 포지션 아주 성공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냥 뽀샵을 넘어서 아예 그냥 나이를 회출시켜버리는 그렇죠. 앱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우리 제작진이 김 선배에게 좀 찍어볼래 해서 뭔지 모르고 제가 찍었는데 이거였군요. 이쪽에서 어떤 사진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제 어릴 적 사진과 좀 비슷합니까? 어릴 적의 제 기억은 저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우리가 김진 기자 어릴 때는 모르고 김진 기자 아들 찬이 사진이랑 상당히 닮은 것 같은데 제 아들 찬이. 궁금한 사람도 있으면 김진 기자가 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육아 유튜브에 보면 찬이 사진이랑 아주 꼭 닮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닮았네요. 닮았어. 아들하고 닮았네. 제가 이거 제 어릴 때 사진이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찍어봤더니 이렇게 또 변경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좀 왜 찍나 했어요, 아까.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경남 진주의 한 도로 위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천연기념물 수달이 이렇게 죽은 채로, 의문의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40-50cm의 작고 귀여운 수달. 편하게 곤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오전 8시 30분쯤 출근길 시민들에 의해서 이 발견이 됐습니다. 곧바로 경남의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졌지만 수달은 이미 죽은 상태. 천연기념물 수달이 도심 한복판에 출몰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도로 위에서 왜 죽은 채 발견이 됐는지 이 사인 역시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구조센터는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왜 죽었는지는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수달이 도심 한복판 도로에서 숨진 이유에 대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영역에서 밀려난 수달이 시내 쪽으로 빠져나왔다가 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눈부시게 푸른 5월의 한 복판입니다. 오늘은 특히 날씨 또한 너무 화창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금요일에 맞춰서 힐링 뉴스의 주인공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강에서 치맥도 좋고 해외여행도 좋지만 푸른 숲이 울창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도시락을 먹는 거는 좀 어떨까요? 바로 국립공원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는데 일명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담은 도시락을 국립공원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도시락 준비 부담도 줄고 쓰레기도 줄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죠. 게다가 이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 내의 특산물로 만들어진 메뉴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특별한 도시락입니다. 마늘, 소불고기부터 대추, 불고기, 황태, 강정, 배고파. 싱싱한 제철 과일 디저트까지. 카톡으로 전날 오후 4시까지 주문을 넣으면 돗자리도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8개로 시작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올해는 21개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시원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도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국립공원 영상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원한 국립공원 영상 있습니까?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또 겨울을 준비했네. 이분들이. 참. 자, 빼주세요. 몸은 가서 직접 느끼시라고. 네, 국립공원에서 또 맛있는 도시락 함께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